안녕하십니까. 시사M 지금 우리는 진행을 맡은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세혁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더욱 알차게 풀어갈 법률 크리에이터 손종학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슈가 있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분이죠. 강은선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6년 만에 대전 MBC에서 선보인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참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방송 나온 거 이제 화면 캡처를 떠서 저한테 잘 봤다고 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주변 분들이 좀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좀 저보다 저한테 지적 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또 잘 받아들여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손 교수님도 궁금한데요. 특히 사모님의 반응. 저는요, 주변에서 네. 손종학 교수 직업 바꾼 거 아니야? 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예. 집사람도 참 재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우리 지역민의 눈과 귀, 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시사M 지금 우리는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이제 강은선 기자가 준비하는 키워드로 보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이슈가 되었던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린 멈추지 않는다. 그 지난 4일에 그 서희초 교사 이제 49제를 추모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교권 회복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사실 뭐 경기와 전북 등에서 이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는 이제 더 비통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났지만 추모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갈등과 어려움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공교육이 다시 정상화되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게 좀 사투리 버전이네요. 대박이요? 어디가 이렇게 대박 난 거예요? 네, 지난 주말 조용했던 시골이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 충남 예산군 얘긴데요. 네. 그 요리사업가 백종원 씨가 그 고향인 충남 예산군과 손을 잡고 그 지난 주말에 예산시장과 그 일원에서 예산 맥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25만 명이 몰렸는데요. 이는 이제 당초 예산군에서 예상했던 8만 명의 3배가 넘는 그런 인파입니다. 뭐 지역 맥주는 물론 이제 거기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선보였던 그 통돼지 바베큐도 연일 이제 매진이 되는 이제 그런 열기였었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줄 서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정말 맛있고 또 멋있는 그런 좀 축제였다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와, 근데 3일 동안 25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네. 몰린 거고요. 확실히 그 유명인의 한 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것 들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다시 꿈틀대나입니다. 키워드만 들으시면은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나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아파트 청약률이 높은 경쟁률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평균 68대 1로 그 높은 청약률로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둔상권 입지라는 이런 이점을 앞세워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참 제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뉴스고요. 저도 이제 84제곱미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면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청약 열기가 있으니까 나도 청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네. 또 한편에는 지난 우리 쓴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픔이 예. 소위 말하는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혹시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또 이게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묘한 감정이 교차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새 집에 대한 욕구는 또 계속 그렇겠죠. 불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 또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고향이 공주고 우리 강 기자님이 당진이잖아요. 당진. 예. 공주와 당진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 이웃 동네인데 예산 잘 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 네. 예, 49제 추모와 관련해서 자, 이게 좀 가장 가슴이 좀 맞습니다. 아프고요. 예, 또 우리 맞습니다. 부모님 보기에는 또 자식과 같은 그렇죠. 그런 분이 정말. 예, 유명을 달리한 건데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자식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학교가
교권이 회복되고 또 학생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코너는 이제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안 키우시고? 저는 실은 약간의 알러지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감히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남매 양육하는데도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양육이나 좀 끝나면은 제가 네. 노년에 한번 키울 수도 있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긴 한데 네. 좀 애교 있는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애교? 네, 키워보고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아직 저를 케어하기도 벅차가지고 저는요. 네. 실은 키우게 된다면 이제 새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앵무새 같은 거 같이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건 해보고 싶은데 꿈이 언제가 실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거북이, 무슨 왕, 동화, 뱀, 미어캣 이름도 실은 잘 익숙치 않은데요. 네. 미어캣까지 이색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색 외래 동물들이 길거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색 동물이 길에서 발견된다. 이것도 좀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자, 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사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미어캣이 예당호 주변 편의점 앞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후 한 달 간격으로 사바나 왕도마뱀과 육지거북들이 충남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미어캣이 최초 발견된 예산 예당호 인근을 찾았습니다. 주로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한다는 미어캣이 일주일가량 이곳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네, 조용하게 가만히 있고 저 밑에 하우스에서도 가만히 있었고. 도로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미어캣을 보고 낚시객이 신고를 했다는데요. 누군가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이곳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미어캣을 보셨는데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좀 위험해 보인다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구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 대흥면 민가 주변에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발견됐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육지거북이 나타난 겁니다. 똘이 있거든요, 이쪽 앞에는. 여기 똘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못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중간 정도에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 깊은 산 속에 거북이가 살리 만무한데요.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처음 보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이게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건 빨리 연락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이처럼 충남 곳곳에서 발견된 유기 외래 동물들. 그렇다면 구조 후 어떻게 처분되는 걸까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신고가 접수되면 발견자 또는 소방서 등의 협조를 얻어 구조를 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는데요. 이후 10일간 소유자 공고를 내고 소유자가 없으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조 후 외래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 중인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온 미어캣과 최근에 들어온 사바나 모니터 그리고 이제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유기 외래 동물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대부분 크게 외상이나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단순 기아 탈진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이내 회복해서 잘 적응하고 먹이 반응도 사실 좋은 상황입니다. 구조 후 잠시 보호 중인 멸종위기종 사바나 왕도마뱀과 호스필드 육지거북은
곧 서천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는데요. 현재 국립생태원에서는 전국에서 유기된 멸종위기 외래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사이테스 동물로 지정된 동물만 저희한테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유기되거나 뭐 불법 사육되거나 밀수되거나 하는 동물들만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흥면의 산속에서 발견된 레오파드 육지거북도 이곳 생활에 완벽 적응했습니다. 최근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비멸종위기종 유기 외래동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유기되는 외래동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유기 외래동물은 2019년 204개체가 발생해 2022년 299개체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가져왔으면 차라리 잘 키우고 아니면 동물 단체에다 보내주든지 그렇게 맞는 거지. 이 밖에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도 한 게 생명인데. 한때는 이색 반려동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외래 야생동물들. 이제는 길거리에 무참히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주제는 도로 위에 버려지는 외래 야생동물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요. 또 재활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다치거나 조난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적절한 재활과 관리를 통해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곳에서 재활관리사로서 동물들의 재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길에서 뭐 미어캣 또는 뭐 사바나 왕 도마뱀 이렇게 만난다면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왜 충남에서 이러한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그 사바나 왕 도마뱀은 충남 홍성에서 발견이 됐고요. 육지거북하고 미어캣은 예산에서 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예산 시장이나 예당호가 좀 관광지로 많이 좀 유명해지면서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가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존재를 왜 유기하게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크기도 작고 이제 키우기도 편할 것 같아서 입양을 좀 많이 할 텐데 뭐 사료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좀 이런 경제적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좀 유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특히나 이 버려지는 외래 야생동물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외래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조금 더 빈번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네. 네, 실제로 휴가철이나 휴가지에 유기된 동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비윤리적이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적은 그런 곳에서 음습하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이처럼 그 외래 야생 동물들이 길에 유기되고 버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맞지 않는 종이 많아서 대개는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이제 보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적응을 해도 문제인데요. 이제 적응을 하면 또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서 토종 동식물을 이제 위협을 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람이나 가축과 접촉을 했을 때 바이러스 뭐 변이가 되거나 또 바이러스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매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름도 실은 아까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외래의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사바나 왕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동물까지도 개인에 의한 사육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사바나 왕도마뱀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부속서 2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 동물인데요. 이런 동물은 지방유형환경청에 허가를 득한 이후에 개인이 사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앱상에 땡땡 뭐 이렇게 마켓처럼 그러니까. 개인과 뭐 중고거래도 하듯이 혹시나 인터넷 같은 이렇게 걸로? 개인 간의 이 동물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법정 보호 야생동물하고 이제 외래동물 포함한 이런 동물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데요. 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아마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떨까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인 유기동물을 이렇게 분양받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외래동물이 경우에도 입양을 원하는 분이 생기시면 이것도 역시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서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도 개인에게 다시 입양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사실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이 갖추기엔 부족한 환경 또 함양하기엔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에서 사육의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또다시 분양을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지양해야 되는 점이라고 판단하고 그럴 것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고. 네, 현재 사이테스 부속서에 이제 해당하는 종을 영구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비법정 유기 외래 동물까지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2026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뭐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고 이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포화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외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보호소가 아직 건립되기 전이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이 4개 종에 한해서는 네. 환경부와 전국에 있는 10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영구적인 보호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임시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을 제외한 다른 외래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 여우 이렇게 4가지 종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래 야생동물 중에 그 4개의 종은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육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기됐을 때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매우 높은 고위험 대상 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종에 한해서 키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또 혹시나 우리 생태계에 또 미칠 영향도 크고 일으킬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반려견에는 다 동물 식별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외래 이 야생 동물의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좀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환경부가 일부 그 동물 전시기관과 함께 그 사육하고 있는 야생동물한테 그 내장형 칩을 삽입을 해서 그 개체와 소유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제를 이제 시범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달팽이라든지 좀 이런 야생동물을 또 키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럴 경우 동물의 어떤 신체 크기에 따라서 내장형 칩을 삽입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제도적 장치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봉균 지역관리사님. 현장에서 뛰다 보면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반려인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서 기르고자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겠죠. 네, 동물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야생동물이
내 집 어느 한켠에서 나와 잠깐 동안이나마 시간을 지내면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 행복할지, 혹은 원래 서식지에서 자신이 자연사를 써 내려오던 그 방법 그대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일인지. 잘못되면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리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과연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자유를 뺏고 나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저희들이 같습니다.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이 또 예리하시네요. 예. 저는 이제 기아관리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이렇게 외래 야생동물 중에 이 재활 관리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애정이 가는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강아지 중에 맞습니다. 특별히 좀 좋아하는 네, 견종이 있죠. 있듯이 어떠세요? 일단 모든 동물들이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슴에 남고 또 애정이 남고 잘 돌봐줘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번 외래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유기를 한 상태가 너무 분명한 라쿤이나 미어캣 같은 동물이 구조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버려진 사실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친구한테 줬던 애정이 이 친구한테는 어쩌면 삶의 전부와도 같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버려졌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인상 깊고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실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런데 반려동물로 이름 바꾼 이유는 더 이상 그런 동물들이 장난감의 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용어 자체도 애완에서 반려로 바뀐 의미가 우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물도 귀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죠. 책임감 있는 반려인들의 자세와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더 이상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김봉균 재활관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발로 뛰며 직접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죠.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뜨겁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대전하면 이제 무슨 도시가 딱 떠오르세요? 대전 과학도시죠. 그렇죠. 과학의 도시인데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그 수많은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과학도시를 지키는 주역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죠. 그렇다 같습니다. 올해로 네.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발족된 지가 50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희망이 벅차기도 하고 자금과 긍지도 느낄 것 같은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0년대 후반 과학 한국을 만들고자 연구단지 조성을 제시하며 1973년 충남 대덕 일원에서 시작된 대전 대덕특구.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수많은 업적 뒤에는 대덕특구를 굳건히 지켜온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의 주역들은 연구원이 외면받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우주시대 개막을 알린 대한민국. 그 역사적인 순간 뒤엔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 이후 뼈아픈 현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주항공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낸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배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8월 23일 연구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항우연이 우주청 밑으로 가면 우주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항우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 역할 분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항우연이 안 가면 바깥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부분 이렇게 센터로 지정하거나 해버리니까 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우주 개발을 저희가 다 해왔는데 33년 동안 여기 있는 조직이나 인력들을 헤쳤을 때 그게 과연 잘 작동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그동안 그 우주 행정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누리호, 뭐 다누리호 성공시키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공우주연구원에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 우주항공청이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역할이 축소가 되고 이상이 추락되는 구조로 가면 되겠냐. 지난 4월에는 연구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는 순간부터는 24시간 계속 동작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모사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노동법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대해서도 가산 근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묵살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선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따라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임을 밝혔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어낸 다누리 달 탐사 프로젝트. 하지만 그 연구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19년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일부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으로서 저희 성과급은 그 연구 수당이 유일한데 5개월치를 못 받았으니까 상당히 좀 타격이 크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맞아가면서 겪어가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처우라는 건 지금 있는 거에서 좀 개선되는 거를 좀 잘 해보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수당 못 받은 거는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다 보니까 더 어처구니 없고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최근에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낸다는 명목으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연구개발 예산, 즉 R&D 예산을 삭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덕특구 등 기초 연구기관마다 예산이 많게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인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민간 연구소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공공성 있는 연구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위 20%의 과제를 설정을 해서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공공성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 무슨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도 국가가 돼야 되는데 선도 국가가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기초 연구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추격 국가형 R&D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도형 R&D는 결국에는 기초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길게 보면 국가의 그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연구자의 일념과 소명의식으로 해온 일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외면받고 있는 연구원들. 국가적 과업을 실행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무 상황은 열악하다고 호소합니다. 예산 줄이고 뭐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학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기업체로 간다든가 하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화학이 사람이 많이 합니다. 사람이. 예, 사람이 지금 뭐 인원이 뭐 전체 인원이 한 1,200~1,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커 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 아주 끝단에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인원이 줄면 그 연구 범위가 줄어들고 깊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과 도출하는 게 아무래도 빈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발적 이직을 택하는 연구원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도 나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제 주변에서 지금 한 5명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동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퇴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직원분들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이끌고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연구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과학자의 부재로 과학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현장에 쓸려오는 다양한 호소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과학산업 전문 미디어 대덕넷의 김효셉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과학을 정말 싫어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과학 미디어 대동넷이라는 데에서 20년 넘게 이제 일하면서 과학의 가치를 좀 점점 뚜벅뚜벅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 나온 바와 같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발족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동네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대덕에만 있겠죠. 제가 그 연구단지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점심을 주로 먹는 데가 신성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신성동에서 김 박사님 하면은 이제 한 2명쯤 돌아와요? 이 박사님 하면 3명쯤 합니다. 뒤돌아보고 완전 박사 동네네요. 네네, 박사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보는 대단합니다. 데가 이 동네인데요. 그 특구의 통계를 보면 그 특구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이라는 데에서 그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2021년 12월 통계가 있는데 그 연구원 수,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 수가 17,000명 정도 되고요. 그 전체 연구원 수는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이제 정부가 펀딩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데가 26개 포함해서 전체 연구기관이 한 46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50주년이라고 했는데 73년에 이제 그 설립 계획이 이제 만들어졌고 8, 90년대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을 한 거는 한 2, 30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신성동에 또 뭐 도룡동에 문지동에 참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연구개발 특구가 대전 시민들의 또 자랑이기도 했거든요. 당연하죠. 네, 앞에 화면을 만나셨지만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단위가 좀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정부가 최근에 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2.8%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 R&D 예산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게 바로 국가 R&D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6.6%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 25조 원 규모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R&D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하락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된 겁니다. 예산 감소도 문제지만 그 연구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는 좀 이런 예산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가 아니지만 연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폭탄 맞은 것처럼 좀 이렇게 멘붕 상태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20조 원대였는데 4년 만에 30조가 됐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있겠군요. 사실 이 예산의 비율 늘어난 만큼 비율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정부의 정책 이거는 사실 맞죠. 맞는데 방향은 문제는 맞다는 이제 뜻인 건가요? 비율의 근간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게 문제시 되는 거고 문제는 예산을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도 해서 이제 배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배분을 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그 과정에서 그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인 질서로 가는지 뭐 이런 정확한 분석 토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관리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을 세금을 낭비하는 어떤 카르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당하는 느낌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연구비 카르텔. 사실 카르텔은 이제 산업계에서 우리가 좀 담합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연구비 카르텔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그 정부가 과학기술계가 연구비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 중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어떤 분야를 연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연구자들이 그 분야에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연구비를 따내는 형식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방식이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에 이제 몰두하게 하기보다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뭐 좀 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과제를 이제 그 수주하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현장 연구자들은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정부는 이런 연구비 지원 현실에서 이를 카르텔로 이제 규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뭐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이거를 예산을 깎는 명분으로 이제 카르텔이라고 이제 내세운다라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을 해왔지만 취재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예산 그 삭감 외에도 아까 뭐 이미 연구원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소송을 진행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연구 이외의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사실 그 R&D 예산 삭감하고 이 거리로 나서거나 뭐 수당 지급 이런 문제들은 좀 별개 예산으로 좀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에는 이 그 관련 소송이 항우연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체 출연연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소송들인데 사실 누리호 같은 큰 성과들을 내 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처우가 좀 안 좋다는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긴 했습니다. 그 항우연 안에 그 달 탐사 사업단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 달 탐사선 누리호 그 개발의 주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항우연은 2019년에 그 이들이 받아야 할 그 5개월치 연구 수당을 이제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이제 사측인 항우연을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들 도 이제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우연은 올해 4월에도 그 연구원 8명이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들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제 법률가니까 좀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근무수당이란 소송 하나, 또 하나는 달 탐사죠, 그죠? 그때 연구 활동을 수행했는데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소송 같은데요. 뭐 첫 번째 것인 초과 근무 수당은 연구원이라는 신분이 과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인 거에 대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인 연구 수당 부분은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달 탐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마지막 5개월 정도까지는 사실상 연구 활동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연구 활동이 진행됐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연구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구 수당은 일종의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연구원들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름은 연구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의 여부를 떠나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이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부출연연구원의 특별한 그 수당을 다 지급할 그런 마음들이 아마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전체 출연연이 국가적인 어떤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사기 진작책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 아주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요구하고 소송으로 가고 이런 모습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사실상 좀 배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님? 일단 그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인데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미국의 나사와 같은 이제 우주 정책 총괄 기구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정책 우주 정책이 과학기술정통부나 뭐 국방부 또 이제 산자부로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이제 우주항공청으로 세워서 이제 진도 지휘하겠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 과기부가 지난 7월 말에 이 우주항공청의 그 운영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뭐 항우연 등 이제 현장에서 좀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조직이 쪼개진다 그러면 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없겠죠. 예, 있겠습니까? 근데 현장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우주항공청, 나사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항우연이나 천문연 이런 소관기관이 우주청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목소리입니다. 근데 정부안은 그 연구에 지금 있는 연구의 산하에 있으면서 나로우주센터라든지 이런 일부 기능이 이제 인프라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그게 소위 말하는 R&D 연구 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분야가. 네, 그렇게 쪼개지니까 이게 그 인사도 해야 되고 기관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 국회에서 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그 가동이 되는데 아마 추석 전까지 그 여야가 이제 의견이 다른데 그 여야 의견을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약간 답답한데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R&D 예산 삭감의 경우에는 혹시나 다시 한번 논의할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예. 예산 삭감은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예산의 배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PBS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혁신 작업들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슈는 그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조하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하고 같이 글로벌하게 같이 연구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 예산으로 해외 연구기관이 그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고 그건 지적재산권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R&D 연구 자금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실은 연구원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주겠지만 국민들, 특히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시민들이 사실은 체감할 만한 영향은 별로 없죠. 그렇군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R&D 예산 삭감 자체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죠.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취지이신가요? 예, 이게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주는데 일단 당장 직접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급되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술 발전이나 신기술 투자가 안 되죠. 그러면 뭐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환경 기술 이런 것들이 더디게 지연될 것이고 이게 이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렇게 그 이어져서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연구 인프라나 이제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연구원들이나 학생들 이런 고용의 문제도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이게 당연히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구 현장 이런 목소리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향이. 혁신들이 좀 이루어지면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사실 뭐 공부를 잘하면 물리학과, 뭐 화학과, 전자공학과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이 달라진 걸 보면은 그만큼 연구원들이 받는 처우나 이런 대접들이 달라졌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애국심으로 하나로 이제 사명감으로 이 국가를 위해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예. 자, 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덕넷의 김효셉 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에서 유기된 외래 반려동물 소식도 오늘 알아봤고요. 또 좀 빛나는 성과 뒤에 가려져 있는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와 또 R&D 예산 삭감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